2001년 5월 17일 애리조나주 파라다이스 밸리의 17살 고등학생 알리사 터니의 겉보기에는 평범했던 삶이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수수께끼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실종은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반항적인 10대의 탈주로 분류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가 캘리포니아로 도망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그리고 훨씬 음산한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녀와 가까운 누군가, 수년 동안 불길한 집착을 품고 있던 그 누군가가 이 실종 사건의 비밀을 풀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리사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의 실종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파라다이스 밸리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 위치한 피닉스의 교외 지역이며 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2,000명의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고급 골프 코스, 고급 부동산 옵션, 활기찬 요리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피닉스 대도시 지역에 인접한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작지만 파라다이스 밸리에는 8개의 풀 서비스 리조트가 있어 애리조나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파라다이스 밸리의 범죄율은 연간 1000명당 47.15 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리사 마리 터니는 1984년 4월 3일에 스티븐 스트라흠과 바바라 파너 스트라흠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바바라에게는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와 스티븐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고 1987년 바바라는 마이클 로이턴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3명의 아들, 렛, 제임스, 마이클을 두고 있던 싱글 아버지였습니다. 바바라를 만나기 전 마이클은 1970년대 마리코파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으며 야구 코치를 하기도 하고 보이스카우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그는 정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바라와 마이클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결국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바라는 두 자녀인 존과 알리사와 함께 마이클과 합류하여 가족이 한 집안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존과 알리사를 공식적으로 입양하여 그들의 성을 터니로 바꿨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이 늘어나는 가족의 사라가 태어났습니다. 이웃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하나로 뭉친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서로를 부를 때 이복 가족이라는 개념이 금기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처음 만났던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버지가 자신을 어머니를 용감하게 구해낸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로 묘사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으로 그들의 세상은 곧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1992년은 이 가족에게 이중의 타격을 안겼습니다. 먼저 마이클은 정의 분야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바라는 암 진단을 받는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1993년 2월 28일 바바라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살에 따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겨우 9살이었던 알리사는 양아버지 마이클과 어린 동생 사라만이 집안에서 의지할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여자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이미 집을 떠났거나 바바라가 사망한 후 곧 떠났습니다. 알리사는 저보다 4살 많았고 사실상 제가 가진 유일한 엄마와 같았어요. 정말로 저를 키워준 사람이었고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달콤하고 강한 소녀였어요. 확실히 제 모든 이 시기에 매우 엄격해졌고 특히 알리사에게는 그 엄격함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알리사가 사춘기에 접어들며 점점 더 반항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1년 17살의 알리사는 애리조나의 파라다이스 밸리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잭 인 더 박스에서 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조나단 라크만이라는 남자친구와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알리사는 유능한 학생이었지만 가끔은 마리화나를 실험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사라의 기억에 따르면 때때로 수업을 빠지기도 했습니다. 알리사의 이런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마이클은 그녀의 소지품을 자주 검사하고 전화 통화를 감시하며 잭 인 더 박스에서 일하는 동안 주차장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했는지는 훨씬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2001년 5월 17일은 알리사가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해를 앞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한편 그날은 사라가 피닉스의 익스플로러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는 날이었으며 사라는 연말 여행으로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그날 오전 11시경 알리사는 남자친구 조나단의 교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아버지 마이클이 학교에서 자신을 일찍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사는 또한 그날 밤 파티에 참석할 계획을 조나단에게 전하며 그곳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알리사는 수수께끼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마이클은 그날 실제로 알리사를 학교에서 데리러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그녀의 마지막 학년을 기념하기 위해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리사가 더 많은 독립을 원한다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하루는 쓰라린 논쟁으로 변했습니다. 마이클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알리사를 오후 1시경 가족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 후에 그는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우리 아빠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갔지만 알리사가 여름 동안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기억하는 알리사는 화가 나서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사라의 워터파크 연말 여행이 끝날 무렵 버스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버스에서 내려 아빠를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사라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사라와 친구는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라는 아빠에게 전화를 시도했고 메시지를 남겨 나중에 친구의 집에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곧 마이클이 도착했지만 그의 태도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사라가 트럭에 올라탔을 때 마이클은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알리사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사라에게 자신의 전화를 건네주었고 사라는 알리사의 번호를 반복해서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알리사를 부르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알리사의 방에 들어서자 평소에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 엉망이 되어 있는 이상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알리사의 가방이 뒤집혀 있고 그 안에 내용물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방 어디선가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의 기억에 따르면 알리사의 전화기는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고 그 근처에 알리사의 필체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그녀가 캘리포니아로 갔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험을 떠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리사는 과거에도 집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는 더 많은 독립을 원하는 많은 10대들이 흔히 꿈꾸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알리사가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알리사는 또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모에게 자주 언급하며 특히 마이클과의 긴장된 관계 때문에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발견한 후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문을 두드리며 질문을 했고 알리사의 자주 가던 장소들을 방문했으며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알리사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알리사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떠나려는 의도를 밝히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알리사를 실종자 신고하려 했지만 알리사의 나이와 그녀가 남긴 메모를 고려해 경찰은 그녀를 가출자로 분류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추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사관들은 터니 가족의 집을 방문하거나 알리사의 가족과 친구들을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리사가 실종된 지 약 일주일 후 마이클은 경찰에게 중요한 발전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의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에 따르면 그 전화는 알리사로부터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알리사는 강한 언어를 사용하며 마이클을 비난하고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리사의 실종은 전형적인 가출자의 시나리오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출자가 모든 소지품과 돈을 두고 떠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알리사가 그녀의 은행 계좌에 $1,800를 그대로 남겨두었고 화장품, 머리빗, 열쇠, 전화기 등도 모두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불일치는 훨씬 나중에야 조사될 것입니다. 여름 내내 사라는 여동생의 침대에서 잠을 잤으며 언젠가 알리사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리사가 사라져 있는 동안 자신의 물건을 뒤져서 옷을 빌려 입었기 때문에 야단을 맞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어요. 사라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며칠 동안 친구 집에 있거나 여름 동안 떠났다고 확신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알리사가 돌아와서 졸업반으로 시작할 조짐이 없었을 때 상황의 심각성이 살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여동생이 사라진 겁니다. 사라는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는 알리사를 찾기 위해 전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알리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단서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노력이 의미 있는 단서나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안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알리사에 대한 소식은 없었으며 그녀의 행방에 대해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기로 선택했으며 누구와도 연결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 남자의 고백이 새로운 희망과 답을 찾기 위한 추진력을 가져왔습니다. 2001년 12월 알리사가 파라다이스 밸리의 집에서 실종된 직후 토마스 알버트 하이머라는 남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알리사 사건과는 관련 없이 조지아주에서 산드라 굿맨이라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해변가에 있는 모텔에서 일어났습니다. 산드라와 하이머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서로 마주쳤으며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도중 하이머는 그녀의 생명을 빼앗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시신은 나중에 모텔 침대 아래에 숨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003년 하이머는 산드라의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범죄에 대한 동기나 설명을 제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지역 수사관들에게 일련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이머는 자신이 21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머는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세부 사항과 잔인한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피해자들은 알리사와 마찬가지로 신비롭게 사라졌던 주로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하이머가 연쇄 살인범이라는 그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여성들의 사진을 보았을 때 하이머는 놀랍게도 2001년 5월 피닉스에서 알리사를 만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주장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알리사 사건은 크게 전환점을 맞이하며 이 사건은 피닉스 경찰서 실종 및 미확인 인물 부서의 윌 앤더슨과 스튜어트 소머슈 탐정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이 탐정들은 빠르게 플로리다로 날아가 하이머는 알리사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며 호텔 방에서 시작된 일련의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알리사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절단하여 재활용 센터에 버릴 계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탐정들이 하이머의 상세한 설명을 듣는 동안 무언가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이머가 묘사한 알리사는 그들이 조사 중에 알게 된 알리사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이머는 그녀가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탐정들이 그녀에 대해 수집한 정보와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친구나 가족에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머가 말한 내용과 맞지 않았습니다. 소머슈 탐정은 알리사가 헤로인에 중독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더 많은 신문과 특정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 속에서 하이머의 이야기는 점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한 젊은 여성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의 피해자가 알리사가 맞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의심스럽게 변하며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하이머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탐정들은 하이머가 신문에서 알리사의 사진을 보고 그녀의 사건을 이용하여 명성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이머의 고백이 사건을 결론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알리사의 실종 사건이 피닉스 경찰 탐정들의 우선순위 목록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008년 알리사 사건에 전념한 두 탐정은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여러 가족 구성원들을 인터뷰하며 그녀의 가정 생활에 대한 특이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이 가족의 집 내부와 외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비디오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정들은 또한 집 전화에 수동 녹음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터니 가족 집 내부에서 걸려오는 모든 전화 통화와 발신 전화를 자동으로 녹음했으며 이는 가족 환경에서 얼마나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시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마이클은 탐정들에게 자신이 자녀들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안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몇 개의 비디오 클립을 탐정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클립들은 알리사가 실종되기 전 몇 달 동안 그녀가 상호작용했던 남자친구와 직장에서 만났던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녀의 남자친구와 직장에서 상호작용했던 남자들이 잠재적인 용의자로 조사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탐정들이 알리사가 실종된 날에 감시 녹화본을 요청했을 때 마이클은 2001년에 8시간 분량의 테이프를 철저히 검토했지만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 테이프를 두 탐정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몇 가지 성적 특징이 있다고도 말했지만 남자친구와 이야기해보니 이 내용은 알리사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에서 보석을 제거하여 이전 여자친구들에게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걸려온 수수께끼의 전화 녹음이 없는 이유를 묻자 마이클은 그날 유독 녹음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사라는 여동생 사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탐정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마이클은 협력을 중단하기 시작했으며 경찰과의 공식 인터뷰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전화 통화와 이메일 교환을 통해 탐정들과 소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탐정들은 알리사의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고 이는 그녀와 마이클 사이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 빛을 비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알리사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마이클이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는 억압적인 시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친구인 케이티 로스바일러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알리사의 행동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케이티는 알리사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냈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활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마치 그 벽 안에서 그녀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앨리사가 마이클의 행동으로 인해 타락한 감정을 겪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앨리사의 남자친구인 조나탄을 통해 마이클이 어느 시점에서 그녀를 학대하려 했다는 사실을 앨리사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려고 했다고 한번 말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일찍 아버지가 데리러 차를 몰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사막 같은 사람이 없는 곳에 멈춰섰고 그는 그녀에게 부적절한 짓을 하려 했고 그녀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조나단은 알리사가 학교가 끝난 후 하루 마이클이 그녀를 일찍 데리러 갔을 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나단에 따르면 알리사는 마이클이 사막 지역에 멈춰 부적절한 행동을 시도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알리사가 괴로운 상황을 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어느 날 밤 알리사는 깨어나 자신이 의자에 묶여 입이 막힌 채로 마이클이 그녀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사라는 형사들에게서 알리사 사건에 중대한 발전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에게 경찰 본부에 와서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전달받은 정보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형사는 그녀의 아버지가 알리사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그들이 가족의 집을 수색하고 있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알리사를 학대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거기로 갔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저를 앉혀두고 40분 동안 불분명 결국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고 우리와 인터뷰를 원하지 않으며 필적 샘플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DNA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희 집을 수색하고 있다. 우리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재 집 안에 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후 사라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 들어서자 상황의 심각함에 압도된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경찰이 말한 수색은 피닉스 경찰의 폭탄 처리반과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의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색으로 인해 인근의 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수색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알리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마이클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이 밖에서 우편물을 수거할 때 그를 체포하고 그의 필체와 DNA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발견된 것들이 이웃의 대피를 필요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30개 이상의 즉석 폭발 장치와 상당량의 무기를 발견했으며 이는 집과 주변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발견된 것 중에는 장전된 대공령, 돌격 소총 19정, 수제 소음기 2개, 휘발유를 실은 픽업 트럭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법집행기관은 에리사가 집 안에 있는 1980년대 모습을 보여주는 집에서 만든 BSS 테이프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사라진 날을 기록한 테이프는 없었다. 또한 그들은 마이케일이 작성한 계약서를 발견했으며 에리사가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 중 하나는 그녀가 실종되기 1년 전의 것으로. 에리사는 마이클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도 피닉스 경찰은 알리사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터니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그 결과 무기와 비밀 녹화가 가득한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탄약, 그리고 자작 소음기를 압수하고 터니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또한 알리사와 관련된 새로운 비디오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터니는 알리사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팎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수천 시간의 전화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녀를 중성화했어야 했어요. 생각만 해도 역겹네요. 죄송해요. 딸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끔찍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알리사 녹화 중에서 2001년 5월 17일의 녹화가 어디에 있는지 피닉스 경찰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는 그날 알리사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그녀가 집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더욱 끔찍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수갑을 차고 입이 막힌 채로 깨어났을 때 그가 그녀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발견된 98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그가 무기를 그렇게 많이 보유한 목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광기의 순교자 일기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마이클이 직접 쓴 것으로 그는 국제정의노동자 조합이 알리사를 납치하고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랫동안 그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고 복수의 일환으로 알리사를 납치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알리사를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지칭한 2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살인자들이 그녀의 유해를 캘리포니아의 데저트 센터에 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에는 복수를 계획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그 계획은 폭발물이 가득 찬 트럭을 몰고 조합본부로 가서 폭발시키고 건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 자신의 생명을 끊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집에서 이루어진 수색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색은 조합회의가 예정된 날로부터 단지 나흘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대규모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색 중 발견된 오래된 ECS 테이프들은 대부분 알리사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가족의 평범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 녹음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뒷마당을 광범위하게 파헤쳐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알리사 실종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법 집행 경험이 있죠? 네,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먼저 의심되는 사람이 종종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항상 가족 구성원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렇다면 왜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그것을 모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6년 또는 7년 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터니 씨, 법 집행 경험이 있는 당신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으니 저는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저는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매일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당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만 하면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에 대해 말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형사들은 하이머에 집중했지만 친구들을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알리사에게 집착했다는 불안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체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신이 매우 통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매우 엄격했으며 그녀에게 계약서에 서명을 시키고 그녀를 따라다니며 새로운 친구의 부모를 인터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의 아버지가 할 일보다 지나쳤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이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면 저는 지나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그것이 그녀가 도망간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네, 물론이고 그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알리사에게 모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바보로 느끼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입니다. 저는 알리사가 자존감을 갖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당신이 전화통화에서 그녀를 멍청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사에게 개년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요. 정말요?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녹음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모든 녹음을 다 가져오세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까? 제가 알리사를 개년이라고 불렀냐고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모욕적입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알리사에게 주목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내 머리에 총을 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1994년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불꽃놀이와 폭탄은 무엇입니까? 어떤 폭탄이요? 그냥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작은 불꽃놀이 말입니까? 그런 것으로는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자작 폭탄으로는 그 사람의 목구멍에 넣지 않는 이상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경찰은 당신이 지역조합본부를 폭파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 건물을 폭탄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태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요. 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그것은 미친 소리입니다. 터니 씨, 당신은 정부가 당신을 적대하고 있다고, 조합이 당신을 적대하고 있다고, 피닉스 경찰서가 당신을 적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적대하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약간 망상처럼 들립니다. 글쎄요, 그것이 그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법의학 심리학자를 만나러 갔고 그녀는 제가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망상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총과 배지를 착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대에 복무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해보셨다면 당신은 아마도 평생 동안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해보세요.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왜 저를 믿어야 하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때때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말을 할 때
때때로 그것들이 진실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은 의붓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의붓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의붓딸을 마이클은 알리사 실종 사건이 아닌 자작 폭탄을 소지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을 안고 있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사라의 의심은 그녀를 진실을 찾기 위한 개인적인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이클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들은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 사라는 여동생에 대해 묻고 경찰이 집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물었지만 마이클은 종종 그 주제들을 피했습니다. 2017년 마이클은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같은 해 사라는 아버지와 대면하여 그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답변을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임종 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실망하고 상심한 사라는 여동생 사건을 대중의 관심 속에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경찰 당국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사라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를 위해 사라는 여동생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찰 기록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피닉스 경찰서에 제출한 요청은 사건 기록에서 공개된 거의 3,0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단지 6주 만에 그녀는 이 방대한 문서를 검토하면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사를 마친 후 그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 알리사를 위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적극적으로 언론과 트루크라임 애호가들에게 접근하여 여동생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또한 1년 동안 기금을 모아 알리사 사건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19번가 에비뉴 근처의 주간 고속도로 14라는 정의를 위한 목소리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그녀는 일반 대중이나 트루크라임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팟캐스트는 그녀가 수집하고 철저히 검토한 방대한 정보로 엮인 여동생의 실종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 4월 사라는 격리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틱톡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여동생 사건을 옹호하는 플랫폼으로 변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4월 말부터 그녀의 비디오는 1,0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알리사에 대한 어리석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것이 바이럴이 되었어요. 정말 빨리 퍼졌어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틱톡에서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것은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 그곳에서 거의 100만 명의 팔로워를 얻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위한 정의를 찾는 데 있어 놀라운 도구였습니다. 그녀의 틱톡 게시물에는 알리사 실종 이전 아버지의 비디오 녹화와 알리사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와 가족의 인터뷰 조각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와의 특정 대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거의 10년 동안 알리사 사건의 유일한 관심 대상이었지만 경찰은 그를 결코 신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리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임종 때 와라, 사라. 네가 듣고 싶어 하는 모든 정직한 대답을 해줄게. 왜 지금은 말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너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왜 임종 때 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모르겠다, 사라.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 녹음을 가지고 경찰에게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글쎄, 사라. 그는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았어. 제발 이걸 공유해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며 이런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말아야 해요. 사라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계속해서 자신의 팔로워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알리사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가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당시 72세였던 마이클은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6월 피닉스 경찰 당국은 알리사 사건을 검찰에 회부하며 마이클에 대한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대배심은 정식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소는 마이클이 알리사의 실종과 관련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체포는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뉴스 속보로 알리사 터니의 가족에게 있어
19년간 기다려온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녀의 양아버지가 2001년 알리사가 겨우 10대였을 때 발생한 실종과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었지만 알리사의 삶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녀의 양아버지가 연루되었다고 믿어왔습니다. 오늘 밤에 트루크라임 애리조나에서는 브리아나 휘트니가 오래된 비디오, 오디오 녹음, 그리고 양아버지와의 인터뷰를 분석하며 그것이 얼마나 섬뜩한지 설명합니다. 거의 20년 전 17살의 알리사 터니는 그녀의 여동생 사라와 양아버지 마이클 터니와 함께 파라다이스 밸리에서 살았습니다. 주디 와커는 그 옆집에 살았으며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불편함을 느꼈고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내 이웃 사이코패스라고 불렀습니다. 내 비밀은 항상 수다쟁이에 의해 알려지며 물론 그것은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미의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나 사라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인 알리스터 아델은 기자회견에서 사라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언급했습니다. 알리사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려 했었으며 거의 20년 동안 알리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거나 소식을 듣고 싶어 했고 사건의 마무리를 원했으며 그녀의 실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처벌받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대배심이 알리사의 양아버지인 마이클 로이 터니에 대한 2급 살인 혐의를 기소했음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와 함께 저는 형사 기소는 단지 혐의일 뿐이며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닉스 경찰서의 헌신적인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서 10년간의 노력을 기울여 오늘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제시했으며 알리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성실함과 전문성은 우리가 경찰 부서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매우 자랑스럽고 우리 지역 사회도 그럴 것입니다. 알리사의 여동생인 사라가 정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자매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알리사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으며 그녀는 여러분이 공유한 이야기와 사진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사라는 트위터에 빠르게 뉴스를 공유하며 그녀의 아버지 체포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마이클은 알리사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그의 사건은 계속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7월 6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마리코파 카운티 법정에서 배심원들은 검찰의 주요 증인인 사라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알리사에게 가한 광범위한 통제와 마이클이 그녀를 비판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은 마이클이 알리사의 실종에 연루되었음을 시사하는 상당한 양의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DNA나 혈흔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알리사의 운명에 대한 결론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부각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없는 한 알리사가 죽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마이클은 절차를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그 바로 뒤 법정에 앉아있던 사람은 알리사의 친부 스티븐 스트라흠이었습니다. 스티븐은 나중에 마이클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며 그가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일 때문에 그의 목숨을 빼앗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7월 13일에 열린 재판의 다섯째 날,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클과 마이클 사스라는 인물 간의 전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녹음에서 마이클은 격앙된 상태로 알리사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디오 증거는 마이클의 변회에 큰 타격을 입히는 알리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이크 터니의 충격적인 전화 통화 녹음을 통해 밝혀진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그는 알리사를 대하는 자신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나쁜 시간에 전화했나? 언제나 나쁜 시간이야. 사라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알리사는 늦게 들어와야 해. 그리고 그녀는 지갑을 잃어버렸어. 알다시피 나는 그녀에게 기본적으로 선택을 제시했어. 경찰이냐? 아니면 나와 가족과 잘 지내고 이 남자 친구와의 모든 문제에서 이 가족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거냐? 그녀는 싫다고 했어. 내 평생 처음으로
나는 사랑하는 딸 때문에 경찰에 전화를 해야 했어. 나는 아마도 집을 잃게 될 거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거야. 바보 같고 멍청한 소녀 때문에. 그녀가 체포된 후에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는 감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장담해. 다시 말해, 내 인생은 엉망이야. 끔찍해. 나는 사라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알리사가 없으면 알 수 없음. 항상 뭔가를 가져와. 그리고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 이제 나는 따라잡아야 하고 그걸 처리해야 해. 그리고 그건 이 가족을 온갖 난장판에 빠뜨리게 될 거야. 그 오디오가 법정에서 재생되는 동안 몇몇 배심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갤러리에서 알리사의 여동생 사라는 눈물을 터뜨렸고 옆에 앉아있던 그녀의 형제 제임스가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 후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알리사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에 녹음된 또 다른 전화를 재생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10대 소녀인 알리사는 남자친구와의 논쟁 후에 그녀의 고모 리넷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 우리 아빠야.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그는 항상 이래. 알지만 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 웃음, 그건 네가 그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사건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피고가 증언할지 여부였습니다. 판사가 그의 변호인에게 그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 있는지 묻자 나는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주의 측의 사건이 끝난 후 그 논의를 예약하겠다고 말할 때 그는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판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리조나 규칙 제20조항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이클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법적으로 그를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마이클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정의를 기대했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라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후 마이클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제이미 잭슨은 미디어를 통해 마이클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클은 판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해 기쁨을 표하며 석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흥분된다고 전했습니다. 잭슨은 또한 마이클이 여전히 이 사건과 알리사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진짜 살인자를 밝혀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라와 그녀의 형제들 중 몇 명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탐정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라의 형제 제임스 터니는 피해자 가족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가족과 같은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희망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알리사에게 사랑, 사과,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알리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로 말을 마쳤습니다. 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사건이 끝난 지금 두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알리사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까요? 여기까지 왔다면 이 다른 범죄 사건을 보지 않았나요? 저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